모스크바 대사관 앞에 그 검은 버스가 나타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새벽 3시 영하 15도의 살을 애우는 추위 속에서 저는 제가 평생을 충성했던 국가의 여권을 하수구에 처박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조국의 상징을 찢어버린 그 순간 저는 이름도 국적도 없는 유령이 되기로 결심했죠.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타이어 마찰 소리와 들이닥친 보위부의 추격.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평양에 있는 제 아내와 고등학생 딸까지 그 창문 없는 검은 버스에 실려 영원히 빛이 없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테니까요. 회의실을 가득 메운 한국 외교관들이 제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더기가 된 코트와 피떡이 된 발등,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민 낡은 사진 한 장. 제가 태극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뱉은 그 첫 마디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빠가 도망간 게 아니야, 딸아. 살아야 너를 구할 수 있어서 그랬어. 도대체 모스크바 대사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2024년 11월 전 세계를 뒤흔든 북한 외교관 증발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외교관 여권을 제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기로 결심했던 그날, 모스크바의 새벽 3시는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해진 그곳에서 저는 평생 저를 먹여 살려주었고 우리 가문이 자부심이었던 그 붉은 표지의 여권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한 그것이 하수구 구멍 속으로 찢겨져 사라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림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국가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돌아갈 곳조차 잃어버린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주 오래전 평양 낭랑구역의 따스했던 봄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구려 시절 낭랑 공주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낭랑 맞습니다. 대동강 남쪽으로 평화롭게 펼쳐진 그 동네는 평양에서도 그나마 살기 좋고 여유로운 곳이었지요. 제 아버지는 노동당의 하급 간부로 계셨습니다.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은 남들이 겪는 배고픔을 모르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고향 집 앞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봄이면 대동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가 강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아이들은 강가에 모여 돌을 던지며 물수비를 뜨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는 마치 평화의 상징처럼 우리 마을을 감싸 안았지요. 그 평화로움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통제의 시선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날이면 어머니는 냉면 뽑는 기계를 꺼내어 직접 면발을 뽑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올해도 당의 은혜 속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그 쫄깃한 면발을 한 입 가득 물었을 때의 행복감은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보상을 받고 충성스러우면 안전하다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러시아어를 익혔고 마침내 외무성에 입성하던 날 아버지는 제 어깨를 꽉 잡으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현준아, 네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다. 그 눈물은 가문의 영광을 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인생을 국가에 저당 잡힌 날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2019년의 어느 봄날 저에게 주러시아 대사관 3등 서기관이라는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모스크 발령이라니
그것은 북한 사회에서 하늘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해외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3대의 출신 성분이 깨끗해야 하고 보위부의 지독한 심사를 수차례 통과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모스크바행 티켓이 주어졌다는 건 이 사람은 국가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다는 보증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아내는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눈시울을 붉히며 짐을 쌌고 당시 15살이던 딸아이는 러시아가 얼마나 추운 곳인지 지도책을 뒤적이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빠, 거기 엄청 춥다는데 괜찮아요?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으며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3년만 잘 버티고 오면 우리 딸 좋은 대학도 보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모스크바 쉐레메티에보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 창밖으로 보인 풍경은 제 상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화려한 광고판들과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그리고 자유롭게 길을 걷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경한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습니다. 대사관에서 마중 나온 선임 서기관은 차에 오르자마자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강동무, 여기선 절대 혼자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둘이서만 다녀야 합니다. 처음엔 러시아의 치안이 불안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여 단 한순간의 일탈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었습니다. 대사관 숙소 창가에 서서 처음 보았던 모스크바의 야경은 마치 불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강물 같았습니다. 저 멀리 크렘린 궁전 위에 떠 있는 붉은 별이 평양의 그것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어쩐지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외교관의 삶이었지만 실상은 4층짜리 대사관 건물 안에 갇힌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층은 사무실, 2층은 비공개 회의실, 그리고 3층과 4층은 우리 직원이 머무는 숙소였지요. 우리는 밥도 안에서 먹고 잠도 안에서 자며 거의 모든 생활을 그 비좁은 공간 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외교관이라고 하면 현지인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모습을 떠올리시겠지만 북한 외교관에게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외출은 반드시 2인 1조로 이루어져야 했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상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동료는 곧 감시자였고 나 자신 또한 누군가를 감시해야만 살아남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지독했던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활총화 시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동료의 사소한 실수를 비판해야 하는 그 시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긁어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당의 방침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저 동무는 외출 중에 자본주의 물품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같은 유치하고도 잔인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잘못 말 한마디 했다가는 본국으로 소환되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기에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감시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옆방에 사는 동료의 웃음소리조차 의심스럽게 들리던 그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저는 러시아 현지 통역사인 이리나를 만났습니다. 이리나는 고려인 외할머니에게서 한국어를 배웠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직원들의 무뚝뚝한 태도에도 항상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보게 된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 속 뉴스 기사는 제 인생의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유럽의 어느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이 자유를 외치며 시위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광장에 수만 명이 모이는 이유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찬양 아니면 규탄. 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를 위해 스스로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조차 그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끌고 가지 못하는 광경은 제가 배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이라니. 그것은 제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는
대사관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게 만들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그 고립된 시간 속에서 저는 금지된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업무용으로 설치된 VPN 컴퓨터 앞에 앉아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검색했던 것입니다. 모니터 화면 속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기사와 영상들은 제가 평생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용소의 실상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민들, 그리고 제가 존경했던 지도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들. 처음에는 적들의 날조라고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적힌 구체적인 수용소 명칭과 제가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던 사건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의구심은 이제 더 이상 닫히지 않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관 앞에 검은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 버스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가던 동료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살려달라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금기시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목격한 증발의 공포였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 모스크바의 하늘은 유난히도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발소리와 웅성거림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평소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던 대사관에서 새벽 4시에 이런 소음이 난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지요. 대충 옷을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가니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푸틴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군사 작전. 그 말은 곧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탱크 행렬과 하늘을 가득 메운 헬기들이 비춰질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평양으로부터 붉은 도장이 찍힌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기괴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러시아 동지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라. 서방의 도발에 맞선 영웅적 항쟁에 성원을 보내라. 저는 그 전문을 읽으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현지에서 제가 보는 러시아 국영 방송조차 가리지 못한 참혹한 영상들, 폭격에 무너진 아파트,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나가는 임신부, 차가운 지하실에서 웅크리고 떨고 있는 아이들, 그 비극이 어떻게 영웅적 항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안의 충성심은 그날 이후로 가루가 되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나는 그날 이후 출근할 때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이우에 사는 사촌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아침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통이라는 신호뿐이었습니다. 강 서기관님, 포탄은 사람의 사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죠. 그녀의 낮은 흐느낌은 대사관 건물 안에 가득 찬 허구적인 선전 구호들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전쟁은 대사관 내부의 분위기도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식량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대사관 숙소의 배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서 우리는 점차 굶주린 쥐들처럼 변해갔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대사관 앞에 수시로 나타나기 시작한 그 검은 버스였습니다. 본국 소환 명령을 받은 직원들은 이 버스에 실려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원래라면 공항까지 승용차로 배웅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전쟁 이후 소환되는 이들은 죄수처럼 이 버스에 태워졌습니다. 창문이 검게 칠해져 안을 볼 수 없는 그 버스에서 소환되던 한 동료가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살려줘라고 말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평소 당성이 높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지만 사소한 업무 실수 하나가 사상 검증의 단초가 되어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버스가 떠나고 나면 그 직원의 가족 소식은커녕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밤마다 VPN을 통해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의 활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징집을 피하려는 젊은이들의 도망과 경찰들의 검문 검색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외출 금지령이 수시로 내려졌고 우리는 감옥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서로를 감시하며 썩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검은 버스가 다음엔 내 앞에 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평양에 있는 내 아내와 딸 역시 저 버스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겠구나. 그런 공포가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 때 대사관 내부에는 더 거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군 형제들이 이남의 나라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동원된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마침내 그 소문은 차가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외신 보도는 명확했습니다. 북한군 10,000명 이상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파병. 저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10년 가까운 세월을 군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얼마나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역만리 낯선 땅, 현대전의 참혹함이 극에 달한 전선으로 내몬다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성 사진 속에 찍힌 우리 군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재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제 딸아이를 향한 공포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딸은 곧 군에 입대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평양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파병 인원을 채우기 위해 고위층 자녀가 아닌 이상 여학생들도 예외 없이 차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외교관으로 버티는 이유가 딸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제 존재가 딸을 파병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교관 아버지가 해외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의심을 받으면 본국에 남은 자식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잔인한 룰이었으니까요.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환영이 보였습니다. 내 딸이 군복을 입고 러시아의 진흙탕 전선에서 포탄 소리에 떨며 저를 부르는 환영이었습니다. 아빠, 나 좀 꺼내줘요. 여기 너무 추워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땀을 닦아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비로서 자식을 사지로 밀어넣는 체제의 부속품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그 체제의 사슬을 끊어낼 것인가.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와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기 성철이를 불러 공원을 걸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11월의 모스크바, 낙엽조차 보이지 않는 삭막한 벤치에 앉아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떠보았습니다. 성철아, 우리 군인들이 죽어나간단다. 내 아들도 이제 군에 갈 나이지. 성철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수만 가지 말보다 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나갈 거다. 여기서 죽느니 밖에서 길을 찾겠다. 같이 가자. 성철이는 제 손을 잡았다가 슬그머니 놓았습니다. 형님, 저는 평양에 아내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면 그 사람은 그 검은 버스에 타게 될 겁니다. 성철이의 눈물을 뒤로하고 저는 이리나를 만났습니다. 대사관 뒷골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사각지대에서 그녀는 저에게 작은 비닐로 쌓인 쪽지를 건넸습니다. 사흘 뒤 새벽 3시입니다. 후문 비상구 번호는 매일 바뀌지만 제가 시스템을 건드려 놓을게요. 이름은 묻지 말고 차가 오면 타세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입안에 넣어 씹어 삼키며 평생을 바친 조국을 제 안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오직 딸아이의 생존만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운명의 날인 2024년 11월의 어느 목요일 새벽 대사관 숙소의 공기는 유난히도 무겁고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후 10시부터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지만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방에 들릴까봐 숨을 고르게 쉬려고 애를 썼습니다. 새벽 2시 40분,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챙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옷 2벌과 현금,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 사진들을 낡은 가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방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평생을 누려온 지위와 신분, 그리고 평양의 고향집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복도는 희미한 유도등만이 켜져 있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한 칸 한 칸이 마치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직실 앞을 지날 때 안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숨소리와 낮은 텔레비전 소리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직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후문 철제 문 앞에 서서 이리나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삐빅하는 작은 전자음이 정막을 깼을 때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깍하고 문이 열리고 영하 15도의 모스크바 새벽 공기가 제 허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골목 끝에 시동을 끈 채 서 있던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운전자는 아무 말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대사관 건물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5년간 저의 안식처이자 감옥이었던 그 건물을 뒤로하고 저는 가방에서 붉은 외교관 여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라고 내 인생을 다 바쳤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의 표지를 찢어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손끝으로 찢어내 창밖으로 날려보낼 때마다 제 안을 가득 채웠던 억압의 사슬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모스크바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편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나타났습니다. 운전자가 러시아어로 욕설을 내뱉으며 속력을 높였습니다. 저는 보위부의 추격조가 따라붙은 줄 알고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다.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다. 차는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했고 저는 뒷유리를 통해 거리를 좁혀오는 불빛을 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행히 추격하던 차는 분기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꺾였지만 그 5분간의 추격전은 제 수명을 10년은 단축한 듯 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도착한 곳은 모스크바 외곽의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이리나가 연결해준 조력자들은 저를 트럭에 짐칸,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중벽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비좁고 어두운 공간에 몸을 구겨 넣으며 저는 다시 한번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에겐 신분을 증명할 그 무엇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갑 속 딸의 사진만이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트럭의 진동을 느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 태극기를 보겠다. 그렇게 유령이 된 저는 국경을 향한 목숨 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다시 그 검은 버스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아 저는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트럭 짐칸의 이중벽 속에 갇혀보낸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퀴퀴한 경유 냄새와 먼지 속에서 저는 대소변을 봉지에 해결하며 오직 딸아이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국경 검문소에 멈춰 설 때마다 경비원들의 구두 소리가 제 귀 옆에서 들리는 듯했고 탐지견의 짖는 소리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그 검은 버스가 나를 기다리겠지.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저는 제 손등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하여 딸의 미래까지 망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마침내 트럭이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폴란드의 차가운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조력자는 저에게 낡은 코트와 모자를 건네며 기차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유럽의 도시들을 거치고 여러 명의 안내인을 거치며 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친절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목적지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곳은 제가 평생 증오하도록 배운 나라이자 이제는 제 유일한 생명줄이 된 조국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자유로운 유럽의 농촌 풍경을 보며 저는 이름 모를 설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건물을 찾았을 때 저는 멀리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북한에서 태극기는 괴뢰의 기라 불리며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할 금기였지만 그날 제가 본 태극기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어머니의 옷자락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영사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현지 경비원이 저를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목구멍을 뚫고 나올 때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건물 안으로 안내되어 마주한 한국 외교관은 저보다 훨씬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저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5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며 어린아이처럼 꺼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영사관 안에서의 생활은 기적 같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에게 비판서를 쓰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대사관에 남겨진 성철이와 가족들 생각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보위부가 성철이를 어떻게 고문하고 있을지, 평양의 아내는 또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겼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그런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지만 영사관 창밖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거리의 풍경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딸도 이런 세상을 볼 수 있다. 열흘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오르는 순간 저는 모스크바 방향을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하러 가겠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들어온 한국의 공기는 모스크바의 그것보다 훨씬 달콤하고 가벼웠습니다. 공항을 가득 채운 한글 간판들,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카페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커피 향기.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친숙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하여 남한 사회를 배우는 과정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편의점에 갔던 날, 저는 진열대를 가득 채운 물건들 앞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빵 하나를 고르는데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니. 그것은 저에게 충격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육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편의점에서 산 봉지냉면을 끓였습니다. 평양 낙랑구역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면발을 넘기며 저는 고향의 대동강 변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살아남았습니다. 다 식은 냉면 국물을 들이키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밤낮 없이 화려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에 섞여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억양을 고치고 유행하는 단어를 익히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오히려 저에게는 가장 큰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검은 버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 검은색 대형 버스만 지나가도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고 누군가 제 뒤를 걷는 기척만 느껴지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대사관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 그 검은 버스에 실려 사라진 그들이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위로 겹쳐 보일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평범한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진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지하 감옥에서 빛 한 줄기 보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저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원을 퇴소하고 서울 변두리에 작은 방을 얻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신분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강현준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변을 달립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저 멀리 대동강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나는 잘 있다. 너희도 부디 살아만 있어 다오. 서울의 낯선 공기는 이제 제 폐부에 익숙해졌고 저는 이곳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유로운 걸음걸이가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노선도도 제법 익숙해졌고 동네 마트 사장님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모스크바를 탈출할 때 가져온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내가 올 자리가 생긴다. 제 성공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우뚝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강연을 다닙니다. 북한의 실상과 외교관으로서 겪은 전쟁의 비극을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본 진실을 알리고 아직도 그 검은 버스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을 잊지 마라 달라고 호소하고 싶을 뿐입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와 나누는 시시한 농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전화를 걸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얻은 보석입니다. 저는 통일을 거창한 정치적 결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통일이란 제 딸의 손을 잡고 평양의 냉면집에 다시 가서 어머니의 냉면 맛을 찾는 것입니다. 성철이와 한강 벤치에 앉아 그날 모스크바 공원에서의 침묵을 술 한 잔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검은 버스가 더 이상 누구의 가족도 앗아가지 않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만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저는 항상 그늘진 곳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딸에게 닿지 않을 편지를 낭독하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는 지금 서울에 있단다. 내가 걱정하던 모스크바의 추위보다 이곳은 훨씬 따뜻하단다. 아빠가 갑자기 사라져서 많이 놀라고 힘들었겠지. 하지만 아빠는 네가 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어. 여기서 아빠가 네가 올 길을 넓게 닦아놓고 있을게. 부디 아프지 말고 살아만 있어 다오. 아빠는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내 이름을 부른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야 얻을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한 번만 떠올려 주신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